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을 맡은 유예빈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더워졌다 다시 시원해졌다를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수록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시원한 공간에서 즐기는 공연 한 편과 책 한 권이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계 무대에서 전해진 반가운 소식부터 올여름 놓치면 아쉬운 공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공연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무대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디즈니의 명작, 뮤지컬 겨울왕국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오는 8월 13일 서울 샤롯데 시어터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작으로 드디어 대망의 한국 초연 무대를 올릴 예정입니다. 와, 겨울왕국이 드디어 한국에 초연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워낙 원작 작품이 대부분의 관객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무대로 보면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작사, 작곡을 맡은 로페즈 부부는 무대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원칙에서 모든 작업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원작에서는 인물의 표정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감정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넓은 객석을 마주하는 무대에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클로즈업 대신 오직 음악과 또 가사로 인물의 깊은 내면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원작의 기존 노래 8곡을 편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용 신곡 12곡을 새롭게 추가해서 총 21곡의 풍성한 넘버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 브로드웨이 첫 리허설 당시에 오케스트라의 첫 화음이 연주가 되는 순간 배우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음악이 지닌 입체적인 감동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통해 캐릭터의 진짜 색깔을 발견해 나가는 이 한국 초연 배우들의 뜨거운 첫 연습 영상도 함께 만나보시죠. 엘사역의 정선아입니다. 엘사역의 정유진입니다. 엘사역의 민경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른 안나역의 박진주입니다. 안나의 홍금비입니다. 최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토프 차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토퍼 아니고 크리스토프 신재범입니다. 한스 김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스 황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라프 제일 맏형 정원영입니다. 올라프 한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올라프 역을 맡은 막내 이창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불러주십시오. is detailed with huge influence from Scandinavia, and this is part of that journey and that search to understand who she is. I am thrilled and honored to start this journey with the Korean cast. We're looking for that little spark where you go, there she is, there he is. And yeah, we're very happy. It's not only the orchestrations, the rich textures that we have in the orchestrations of Frozen, but also and the nuances and all of that. But it's the huge dynamic range that we can produce in a theater. I think the Korean audience is going to love the show because it's pretty magical and the story of Anna and Elsa are universal. And that is 겨울왕국.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엘사라는 역을 맡기까지 정말 저도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또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더 신나고 다 같이 어떤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멋지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저희 모두 아주 열정 가득하게 이 겨울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설레고 저 벌써 막 공연에 들어간 것처럼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 겨울왕국에서 만나요. 와, 연습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무대를 위해 추가된 신곡들에는 어떤 음악적 장치가 숨어 있을까요? 네, 이 새로 추가된 엘사의 솔로곡 중에 이막의 핵심 넘버인 괴물이라는 곡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은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고뇌하는 엘사의 두려움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안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박자가 아니라 독특한 8분의 7박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자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앞으로 쏠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청각적으로 엘사가 느끼는 불안한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엘사가 얼음 궁전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면서 숨겨야 해, 느끼지 마 이렇게 되뇌이는 패닉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거대한 팝 발라드 스타일을 연구해서 곡을 완성했다고 로페즈 부부가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신곡인 위험한 꿈 역시 대관식 날 엘사의 흔들리는 내면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명곡 레디꼬의 멜로디를 일부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자매의 성격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만큼 대조적인 만큼 노래를 표현하는 가사나 또 그 언어가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로페즈 부부는 두 자매의 언어적인 특성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엘사의 가사는 훨씬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명상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내린 하얀 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이런 가사처럼 주로 자연의 풍경을 비유로 하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담아냈다고 하고요. 반면 안나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런 외향적인 캐릭터인데요. 그만큼 불꽃처럼 강렬하고 선명한 원색의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틴 작사가는 악기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느낌의 플루트는 안나한테 잘 어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성숙한 느낌의 오보에는 엘사의 장면을 배치를 하는 것처럼 세심한 데뷔가 음악 속에서 살아 숨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전개 구성이나 또 무대 장면 구성도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영화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가장 극적인 변화는요. 오프닝과 클라이막스의 전략적인 재배치라고 하는데요. 이 극이 시작이 되자마자 관객들을 단숨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오프닝 곡을 무려 20번이나 넘게 썼다고 합니다. 이 북유럽풍의 첫 장면부터 부모의 죽음까지 이 짧은 사건들을 암전 없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묶어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이런 호흡을 끊을 틈도 안 주지 않고 몰아치던 에너지가 결국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라는 넘버에서 한 번에 폭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명곡이죠. Let It Go를 1막의 엔딩으로 과감하게 전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엘사가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무대 앞쪽 액자트를 만져 무대를 전체를 얼려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특수 효과와 사운드가 결합을 해서 1막의 마지막을 장렬하게 아주 장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인물들의 서사가 한층 깊어진 만큼 이 거대한 무대를 이끌어줄 국내 초연 캐스팅 라인업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한국 초연 캐스팅 역시 최고의 기량을 지닌 배우들이 대거 뭉쳤는데요. 이 김문정 음악 감독이 이끄는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와 함께 영화에서 웃음을 책임졌던 올라프와 순록인 스펜도 퍼펙과 배우의 움직임이 결합을 해서 또 무대만의 생동감을 전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어떤 배우들이 함께하는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보신 것처럼 엘사 역에는 정선아, 정유지, 민경아가 캐스팅되어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안나 역에는 박진주, 홍금비, 최지혜 배우가 맡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역의 차윤혜와 신재범, 또 한스 역의 김원빈과 황건하,
올라프 역은 정원영, 한규정, 이창호 배우가 맡았고요. 그럼 한국 초연의 스펙터클한 웅장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익숙하고 또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또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를 이미 사랑을 했던 이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부모님과 주변 캐릭터의 확장된 서사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대로 처음 이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는 극적인 반전과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무대 예술의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올여름 무대 위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펼쳐질 눈부신 얼음의 마법을 객석에서 시원하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뮤지컬 겨울왕국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무용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해진 정말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세계 발레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죠. 일명 발레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5회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시니어 여자 파드대, 시니어 남자 파드대, 그리고 주니어 남자 솔로 부분까지 무려 3개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낸 건데요. 오랫동안 러시아와 유럽 무용수들의 동무대로 여겨졌던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 그 중심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수상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를 감동시킨 발레리나 김민진, 발레리노 이강원, 그리고 주니어 금상의 주인공 박튼 별빛까지 이렇게 3명의 젊은 무용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과 또 이번 수상이 한국 발레계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진 소식 정말 특별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한국인 최초로 금상을 차지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수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레 올림픽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면 이 정말 대단한 대회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대회인가요? 네, 클래식 음악에는 쇼팽 콩쿠르가 있고 또 축구에는 월드컵이 있다면 발레에는 바로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69년 처음 창설된 이 대회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4년마다 단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어쩌면 운에 달려있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세계 발레계에서는 이 대회를 발레 올림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다 보면 더 소중한 기회였겠어요. 더 치열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장소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죠. 바로 볼쇼이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볼쇼이 극장은 수백 년 동안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해온 무대이자 또 전 세계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들이 한 번쯤은 꼭 서보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이번 대회 역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볼쇼이 극장에서 열렸고요. 35개국에서 총 362명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단 158명만이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선 무대에 올라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무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 이 볼쇼이 극장 무대에 올라서다니 정말 본선 진출 경험만으로도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빈 아나운서, 이번 대회가 유독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번 제15회 대회에서는요, 러시아 발레의 전설적인 안무가이죠.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기리는 뜻깊은
뜻깊은 대회로 열렸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프리마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처음으로 심사위원장을 맡아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를 이끌었는데요. 심사위원 역시 총 11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예술감독과 수석 무용수 등 이렇게 세계 정상급 발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은 물론이고요. 예술성과 음악 해석, 그리고 표현력과 파트너십까지 이렇게 모든 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금상을 휩쓸었다는 게 더 감격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발레리나 그리고 발레리노들이 어떤 무대를 펼쳤을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우리 무용가들의 무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여자 파드대 부분 금상을 차지한 발레리나 김민진입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진 무용수는 이번 대회에서 고전 발레의 징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그랑파 클래식,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탈리스만 파드대, 또 마지막 결선에서는 에스마랄다 파드대와 백조의 호수, 지그프리트와 오딜 파드대를 선보였습니다. 무용수의 기본기부터 음악 해석, 그리고 표현력, 또 파트너와의 호흡까지 이렇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준도 그만큼 까다로웠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무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선 무대인 백조의 호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화려한
테크닉과 강렬한 카리스마가 동시에 보여줬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이 무용수들은 사실 저는 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무대를 보니까 표현력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표현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는 단순히 어려운 동작을 성공시키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관객에게 얼마나 몰입감을 전달하는지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시니어 남자 파드대 부분 금상의 주인공 발레리노 이강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강원 무용수는 김민진 무용수와 함께 이번 대회의 전 과정을 호흡하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듀엣이죠. 파드대 부분에서 서로의 파트너십은 물론 각자의 테크닉과 표현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만큼 두 사람 모두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강원 무용수와 김민진 무용수의 두 번째 무대 탈리만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이강원 무용수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점프와 공중회전,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착지까지 보여주면서 무대를 압도시켰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인공이죠. 주니어 남자 솔로 부분 금상을 수상한 박큰별빛 무용수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벽함과 또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는 무용수인데요. 일찍이 세계적인 명성의 미국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등 이렇게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 재학하고요. 또 올해 무용원에 영재 입학한 일명 발레 천재입니다. 자, 그럼 박큰별빛 발레리노의 무대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진짜 영상 보는 내내 계속 감탄이 나왔습니다. 진짜 그리스의 신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저도 보는 내내 계속 감탄을 했었는데요. 역시 러시아, 그것도 볼쇼이 극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무용수들은 그동안 로잔폴이나 바레나 국제 콩쿠르, 또 이렇게 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인정받았었는데요. 다만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는 전통 클래식 발레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평가받는 무대인 만큼 그 상징성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인 최초 금상은 3명의 무용수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대한민국 발레가 이렇게 세계 클래식 발레의 중심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이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없이 반복했을 연습과 또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연습실 바닥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 이렇게 결국 세계 최고 무대에서 빛을 발한 건데요.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우리나라 무용수의 활약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한 주간에 주목할 볼만한 책을 소개하는 위클리 북 시간입니다. 라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혹시 여러분은 문방구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부모님 손을 잡고 또 새 공책을 사러 갔던 기억, 또는 친구들과 예쁜 샤프나 지우개를 사는 기억, 또는 다이어리를 사놓고 또 첫 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던 기억까지 아마 누구에게나 이 문구와 관련된 추억은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순히 문구를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또 결국 삶의 방향까지 찾아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문경현 작가의 나는 문구 여행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세계의 유명한 문방구를 소개해주는 그런 여행책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약간 여행 가이드북처럼 여기에는 이런 펜이 있고 또 저기에는 이런 노트가 있다. 이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은 문구를 소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문구를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만 믿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기록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또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문방구를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만난 문구보다도 그 공간에서 느낀 감정과 또 자신의 변화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문구 여행기인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의 성장기를 읽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저자인 문경현 작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현 작가는 현재 문구 브랜드 아날로그 키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구 일을 했던 것은 아닌데요. 평범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학자금 대출을 갚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문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시켜서도 아니고 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문방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훗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걸 따라서 여행을 떠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여행 계획부터 세우고 또 유명한 관광지를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작가가 유명한 관광지보다 문방구를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엉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여행을 떠난 이유가 단순히 문구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여행 초반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하는 장면부터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는 작가가 난기류를 만나고 또 늦은 밤 낯선 도시에서 도착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었고요. 앞으로 2달 동안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늘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스토쿠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왜 괜히 불안할 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도 스토크를 하나씩 풀다 보니까 어느새 비행기의 난기류도 있고 또 걱정도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시간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리에 도착을 해서도 여행이 영화처럼 시작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비도 많이 오고 숙소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또 낯선 도시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작가가 처음에 간 문방구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때 첫 문방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예쁜 문구가 많다, 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지에엔 플레라는 화방입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과 창문, 또 군데군데 다른 철제 선반, 여러 크기의 캔버스와 그리고 또 색색의 물감까지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공간을 보면서 작가는 오래된 화실에 들어온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또 해외에 있는 문구점 사진을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또 따뜻한 풍경을 보면서 숲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구를 파는 공간도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문구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필요한 걸 사러 갔다고 하면 요즘은 또 그 공간 자체를 즐기러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을 가면 꼭 거기에 서점이나 이런 문구점을 방문을 해보는데요. 같은 노트라던가 펜이라도 진열 방식이 정말 다 다르고요. 또 공간 분위기도 달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조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파리 여행에서 재밌는 경험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유명한 미술관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작품을 눈앞에 보고도 사실 기대만큼 큰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정보 없이 무작정 찾아갔고 또 마음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감동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는데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또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요. 신기하게도 마지막에는 문구보다는 결국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문방구를 소개하는 여행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도 여행하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운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여행을 하면서 불안하기도 했고 또 길을 잃기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감동을 받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났는데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생각보다 이 질문에 쉽게 답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어릴 때는 좋아하는 게 사실 정말 많았잖아요. 이 문방구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스티커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쁜 노트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나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문방구 가서 예쁜 스티커 모으는 걸 참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그 문방구에 들어가는 순간만으로도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학기 전날이면 새 공책 냄새 펼쳐서 또 맡아보기도 하고 또 캐릭터 샤프 고르느라고 문방구 앞에서 한참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문구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졌고 또 내일 학교 가는 게 조금 설레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구를 도구로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볼펜은 그냥 볼펜이고 노트는 메모할 종이일 뿐이고요. 또 이 책이 우리에게 그때의 설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문구 하나하나의 추억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시절의 기록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 때 썼던 노트를 펼쳐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 추억이 또 생생하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편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 친구 생일일 때 정말 정성껏 편지를 써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쁜 편지지를 사기도 하고 또 향기가 나는 편지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성껏 골라서 쓰고는 했는데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생일 축하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글씨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맥락으로 다이어리도 떠올랐는데요. 이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진짜 끝까지 다 써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새 다이어리를 저는 항상 사거든요. 그런데 꼭 한 3월쯤 되면은 빈 페이지가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펼쳐보면은 또 그때 제 글씨체도 보이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샤프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학생 때는 샤프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에 잘 맞는지 직접 써보고 또 친구가 쓰는 걸 따라 사보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물건인데도 그 안에는 그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문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여행을 떠났고 또 그 여행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취미와 일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게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문구 여행기지만 저는 취향 여행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저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기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 이 책을 덮고 나면 이런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있을까? 최근에 좋아하는 것 하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시간을 쓰고 있을까? 작가는 문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음악일 수도 있고 공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독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나의 문구 여행기는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 어딘가에 오래된 공책이나 다이어리, 또 편지 한 장이 남아있진 않은가요? 오늘 한번 다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위클리북이었습니다. 네, 나의 문구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픽피플 시간인데요. 먼저 혜윤 아나운서 어떤 인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선 픽스테이지에서는 뮤지컬 겨울왕국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픽피플 코너에서는 이 겨울왕국의 여왕이죠. 엘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새로운 레전드를 써내려갈 배우를 한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보적인 음색과 탄탄한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 민경아입니다. 네, 민경아 배우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정말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극장 주연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 이 민경아 배우는요, 뮤지컬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 탄탄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긴 한데요. 2015년 뮤지컬 아가사의 앙상블로 데뷔를 했고요. 하지만 데뷔 후에 불과 4개월 만에 이 베어 더 뮤지컬의 주연인 아이비 역을 꿰차면서 중소극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투병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견뎌내면서 배우로서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앙상블에서 주연까지 정말 대단한 성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극장 무대에는 어떻게 진출하게 된 걸까요? 네, 이 몬테크리스토라는 이 뮤지컬의 발렌타인이라는 역을 거친 뒤에요. 2017년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의 마리 베체라 역할을 맡으면서 이 대극장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오디션이 웃는 남자와 이 더 라스트 키스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웃는 남자의 역에 오디션을 가면서도 더 라스트 키스의 마리 베체라처럼 분장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오디션 현장에서 김문정 감독이 너 웃는 남자만 준비해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제안으로 마리의 대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알을 당당하게 불러서 이 두 작품에 모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민경아 배우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느껴져서 가장 애정한다고 하는 넘버죠.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왜 이럴까? 왜 자꾸만 생각날까? 귀하게만 자란 왕자 꿈에서만 그린 여자 상상할 수조차 없었는데 기억을 돌아보게 해 왠지 자꾸 웃음이 나 포근했던 그 눈빛이 따스했던 그 손길이 반짝이는 그 두 눈이 꾸밈 없는 그 웃음이 아무리 잊으려 애써 봐도 잊혀지지가 않아 마음을 어지럽혀 내 맘 깊은 곳 어딘가 나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 저 오래전 하늘이 정해준 나만의 사람일까 환상을 믿게 해 날 부르네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네, 정말 목소리가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맑고 청아한데요. 민경아 배우의 특유의 이런 청아한 음색이 무대 위 캐릭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까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예쁜 목소리, 특유의 맑고 청량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순수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그런 인물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게 해주는데요. 특히나 2018년 창작 뮤지컬인 웃는 남자의 초연 역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약한 몸을 가졌지만 내면은 가장 강인한 인물인 대하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장점이 눈부시게 빛났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연기를 위해서 초점을 흐리는 연습을 하다가 자꾸 상대 배우와 눈이 마주쳐서 놀림을 받았다는 이런 귀여운 일화도 있는데요. 웃는 남자의 넘버죠. 나무 위의 천사를 함께 듣고 오시죠. 너는 내 눈이 돼 세상을 그려주네 그 미소만큼 아름답게 창가의 이슬마다 맺힌 아침 햇살은 눈물처럼 차갑게 맴돌아 밤하늘 수놓은 아득히 먼 별빛 흩어진 모래알 같아 하얀 구름 포근한 솜털과 같아 붉은 노을 달콤한 한 잔의 홍차 세상 가득 색을 칠해준 사람 내게 말해 저 나무 위의 천사가 우릴 봐. 네, 대하만의 맑고 순수한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또 이렇게 청순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파격적인 변신도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지킬 앤 하이드의 엠마를 거치면서 자신의 탄탄한 가창력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렌트의 몰인 역으로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하트 역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민경아 배우는 이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록시를 정말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인 빌리 플린의 최재림 배우와 호흡을 맞췄던 복화술 영상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이 쇼폼에서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면서 대중적인 엄청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경아 럭시의 매력을 한번 라이브 무대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행운이 따르는 이름 맞아 바로
유명 인사가 될 거야. 모두 알아보는 그런 스타일. 그 전부를 알아보겠지. 그 눈, 머리. 가슴과 코.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는 안녕 누구? 록시. 그래 살인도 예술이라네. 내가 잊지 않으면 난 혜성처럼 데뷔해. 섹시 네, 방금 전 웃는 남자의 대하 역과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시카고 이후에도 쉬지 않고 무대를 지켜왔다고 들었는데 최근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멈추지 않는 전성기였는데요. 이 아이다의 이집트 공주죠. 암네리스 역할부터 저희가 1회에 소개했던 이 레드북의 당찬 여인 안나까지도 맡았었습니다. 특히나 단 2명의 배우가 100분간 퇴장 없이 음악으로 극을 채워야 하는 고난도의 작품인 송스루 뮤지컬 라스트 5 이어스의 캐시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했는데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알라딘에서 자스민 역할로 활약을 하면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앙상블에서 시작해서 모든 장르와 캐릭터를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번 겨울왕국의 엘사 역할 역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탄탄한 내공을 쌓아온 민경화 배우인데요. 이번 겨울왕국에서도 엘사의 서사를 누구보다 깊이 있고 또 매력적으로 그려낼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녀의 맑고 청량한 음색으로 펼쳐질 은빛 무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뮤지컬 배우 민경화였습니다. 네, 민경화 배우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인물도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입니다. 세계 발레계에서는 21세기의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 그리고 살아있는 러시아 발레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자하로바 무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콩쿨 소개를 해주실 때 이 그녀가 심사를 맡아서 더 특별한 대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도라면 단순히 유명한 프리마 발레리나를 넘어서 좀 발레계의 전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하로바는 현재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이자 이탈리아 라스칼라 발레단의 에투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투알이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인데요. 발레단 최고의 무용수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모스크바 국립 안무 아카데미 총장까지 맡으면서 무대와 교육 현장 모두에서 세계 발레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고 무용수에게만 주어지는 이 에투알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실력이 정말 탄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하로바도 어린 시절부터 천재 발레리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던 자하로바는 러시아 최고의 교육기관인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에 입학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들은 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원래 과정보다 9학년이나 건너뛰면서 곧바로 졸업반에 편입시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세계 발레계가 주목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무용수라면 심사위원으로서도 남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하로바는 여러 인터뷰에서 발레는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이 뛰고 또 많이 회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관객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녀는 무용수의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또 표현력, 그리고 무대에서 전하는 진정성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녀의 무대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무대인데요. 볼쇼이의 여왕 자하로바의 지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발레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선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금도 이 세계 발레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하로바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약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후배 무용수들을 위한 교육과 또 인재 양성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스크바 국립 안무 아카데미 총장으로서 젊은 무용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또 세계 발레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 발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자이자 멘토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무용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예술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세계 무대에서는 우리 무용수와 연주자, 또 작가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K-예술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순수 예술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한 공연과 예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